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 김종효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구름 이야기 그리고 사실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안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네. 구름보다도 안개. 네. 저 위에 떠 있는 구름보다 내 주변에 있는 안개. 네. 과연? 기상캐스터라도 오나요? 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네. 오늘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포그 컴퓨팅, 미래는 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잘 모르더라도 너무 단어는 익숙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니라 포그 컴퓨팅을 다뤄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포그 컴퓨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네. 이미 많은 분들이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 인터넷상의 서버에 정보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기기 한 개를 떠나서 그 스마트 기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어디서든 그 정보를 다시 다운받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달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 만드는 값이나 그거를 유지 보수하는 값이나 뭔가를 또 설치하는 값이나 네. 이런 게 많이 좀 세이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과 클라우드와 이제 연관을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빅데이터, 그리고 또 빅데이터에서 파생되는 이제 서비스들도 이제 많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사실 이런 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는 건 좋겠지만 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용량의 제한이 많이 없어진 건 좋은데 이게 만약에 해킹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글 서버가 장애가 발생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구글 그러니까 서버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정보를 그 순간부터 이용할 수 없게 이용할 되는 거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거기에 해킹이 닿는다면 네. 올라가 있던 사진, 문서, 파일 네. 그런 게 이제 다 유출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 이게 이미 대세가 돼 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용량이 돼봤자 얼마나 됩니까? 네. 256메가, 512메가 해봤자 외장하드 해봤자 테라바이트 정도 하는데 네. 메가라고 했죠 제가. 기가. 어쩐지 웃으시길래 제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기가 네. 제가 했었는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더 무궁무진하게, 물론 이제 더 크게 사용을 하려면 유료로 해야 되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대세가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MS가 좀 이 분야에서 뜨겁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네. 개념을 짚기 전에 네. 제가 항상 뭘 잘못하면 지적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야,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그럼요.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만약에 위원님이 웃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메가 하고 끝냈을 거예요. 뭔가 움찔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자칫하면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의 개념으로만 생각할 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클라우드의 가장 기본 개념은 빌려 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모든 걸 저장해야 됐지만 네. 다른 데다 저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구름 속의 공간에다 저장한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장 공간만 빌려 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아이클라우드를 예를 들었으면 그 아이클라우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까지도 빌려 쓰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통신망을 통해서 그리고 애플의 서버를 통해서 그 서비스도 빌려 쓰는 거고요. 이제는 모두 빌려 쓸 수 있느냐? 프로그램도 빌려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다 뭔가를 저장해 두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서비스도 빌려 쓸 수 있고 프로그램도 빌려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념으로서의 클라우드, 그다음에 네. 서비스 개념으로서의 클라우드,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이 클라우드의 개념은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장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빌려 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이 우리가 저장 공간만 빌려 쓰게 되면은 사실 구글의 클라우드나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김영롱 앵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핫하다고 이야기한 데에는 이런 네.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프로그램도 빌려 쓰고 서비스도 빌려 쓰고. 그렇죠. 이런 네. 서비스가 이미 또 구축이 돼 있고 네. 하나만 올려놓으면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이런 구축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사실 MS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잖아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네. 근데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뭐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 1위는 아마존입니다. 5년 연속 아마존이 1위를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MS가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실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MS에 관한 기사를 여러분들이 쉽게 그리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이번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네.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도 경신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세계 점유율이 한 1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놀라운 것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서 70%가 네. 이 MS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와. 하더라고요. 애저라고 애저. 이름이 불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저. 기업용 솔루션 같은 것들은 그렇죠. 네. 이런 회사 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유명했던 회사가 이제는 클라우드 회사로 변모하는 것은 이게 대세다라는 걸 결국 밝혀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려 쓰는 것이니까 네. 과거에는 모든 걸 다 사서 썼지만 이제 서버도 빌리고 그다음에 이런 걸 빌리면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서버 비용과 그 유지 보수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만약에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 비용을 엄청나게 다운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 정말 중요한 기밀 유지가 필요한 그런 정보들은 물론 자기 회사 서버에 저장을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흘러다니는 그런 정보들까지 모두 회사 서버에 주면 그 서버에 받는 부하라든지 이런 게 엄청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에서 빌려 쓰는 게 회사 입장에서 훨씬 싸게 거래될 수 그럼요,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비용을 다운시키는데 아마도 이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서버 관리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그래요? 차지하는 비중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확장해 가는데도 훨씬 편리하니까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이제 PC 시장이 한계에 부딪혔는데 네. MS가 이런 방향성을 잘 잡고 잘 나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투자회사 또 스티펠니커스 저는 처음 네. 들어봤어요.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자료 조사가 됐는데 여기서도 어떤 MS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성장 궤도에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네.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이제 안개까지도 음. 더 분산돼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김영롱 앵커가 굉장히 정리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포그 컴퓨팅,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리고 네. 싶어요. 사실 이 포그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하늘에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온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사실 이 방송 쪽에 몸을 담기 전에 그 글로벌 제약사에 좀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미국에 본사를 둔 네네네. 글로벌 제약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과 이 미국에 있는 본사가 연락을 취해야 되잖아요. 네. 그 서버를 홍콩에 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접속을 하려면 홍콩에 있는 서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보안 인증받고 네. 뭐 컴퓨터를 부팅을 하는데 부팅 시간이 한 7분에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네. 아무래도 물리적인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과정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제가 좀 반대의 사례를 한 가지 더 들려드리자면 이 플래시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초단타 매매 트레이더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초단타 매매 트레이더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빠르게 뭐 단기 뭐라고 하죠? 이 매매하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초 단위로도 거래하니까. 네, 100만 분의 1초가 이분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100만 분의 1초를 줄이기 위해서 거래소와 자기 기업 간의 케이블을 직접 연결을 하는데 산을 뚫어서 연결했습니다. 직선 거리를 연결하려고. 와. 그만큼 이 전송 속도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있는 곳과 서버가 있는 곳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송 속도, 주고받을 수 있는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느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있는 곳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 서버가 거리가 멀게 되면 제가 사진을 하나 올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네. 또 한 가지가 데이터의 전송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지 네네. 않습니까? 실제로 이 보잉 747의 비행기 엔진 한 대가 한 번 비행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양이 1테라바이트의 절반가량이 된대요. 네.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는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그것을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보내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이런 근데 것들을 그 1테라바이트가 얼마의 양인지를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이 가늠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옛날에 그 CD 같은 경우에 하나 저장 용량이 700메가 정도였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DVD가 한 4기가, 5기가 정도 네. 되나요? 그 정도 되잖아요. 5기가짜리가 200장이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CD로 치면 대충 생각해도 한 1300장 정도가 있어야 네. 그 정도 데이터를 발생시킨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거기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비행기가 동시에 몇 대가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방대한 데이터들을 다 처리하려면 그 엄청난 데이터 양을 네. 결국은 통신망이 커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통신망이 폭발하든지 와이파이가 폭발하든지 뭐 하나 폭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폭발을 막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다 보니까 이거보다 하위 개념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와 이전에 이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사람 간의 중간 단계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걸 뭐 전문 용어로 분산 컴퓨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까지 다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그래서 그 김영롱 앵커가 얘기했었던 클라우드 컴퓨팅이 최상단에 있고요. 자, 그 아래에 중간에 포그 컴퓨팅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가 저 멀리 있다 보니까 전송의 그 어떤 한계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우리 주변의 서버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서버에다 정보를 보내되 빠르게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포그 컴퓨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또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저 최상단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 처리까지 갖고 있는데 서비스 이용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서비스 이용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똑같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 지금 마지막에 엣지, 그러니까 엔드 유저, 네.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소비자라고 해놨잖아요. 네. 근데 저기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저기서 저 컴퓨터와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저 컴퓨터와 내 스마트폰이 거래를 한다면 그것도 포그 컴퓨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엔드 유저의 끝은 엔드 유저이면서 포그 컴퓨팅의 기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데이터 처리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중앙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저 그림을 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저게 그럼 기존의 서버를 지역별로 나눠 놓은 것과 차이가 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다르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밑에 있는 엣지 유저, 그 엔드 유저들의 전반적인 정보 교류와 이런 것도 포그 컴퓨팅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밑에 한 네. 단계가 더 있었으면 훨씬 이해가 빨랐었겠네요. 아니죠. 그 밑에 단계가 있으면 그 밑에도 또 포그 컴퓨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니까. 네. 그러니까 저 지금 보이는 이 문어 같은 다리들이 네. 사실 그러니까 저 도식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평행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상해로도 연결될 수 네. 있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그 컴퓨팅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 버스를 포그 컴퓨팅의 서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서 차량 간의 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주고받아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 서버를 어디에 두느냐? 뭐 버스 정류장에다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관공서에다 둘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돌아다니는 일정한 경로를 계속 주행을 하는 버스에다가 이 서버를 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버스에서부터 자동차까지 다른 차량까지 그리고 계속 정보를 주고받다 보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교통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멀리에 서버 하나 두게 되면 이 정보를 갖고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를 막으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끽 섰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100m 전방에 사고 차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쵸. 네. 안 되니까 아주 빠르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서버 자체를 우리 생활에 넣어놓자.
이것이 포그 컴퓨팅인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네. 거리와 시간의 한계는 이제 그 무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사라지는 추세죠. 물론 네. 뭐 물리적인 그 거리 자체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최근 이제 통신망이 5G까지 가게 되면 그런 한계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발생하는 데이터량 자체가 워낙 많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접속기기가 그 몇 개가 안 되는데 앞으로 접속기기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5G 시대는 네, 늘어날 수 그럼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런 퍼그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처럼 완벽한 용어로 안착될지는 기다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컴퓨팅의 다른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용어를 지금 밀고 있는 건 시스코인데 시스코의 이 용어가 안착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건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투자라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걸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투자로 연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해지는데 왜냐하면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과 포그 컴퓨팅은 개념은 다르지만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하는 그것과 그리고 포그 컴퓨팅이 발전하는 그것과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개념 안에서 포그 컴퓨팅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 안에서 과연 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가 이 부분을 네.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두 분이 준비해 주신 자료랑 겹쳐서 첫 번째 이제 그림 두 개는 빼도록 하겠고요. 네, 세 번째 그림부터 좀 보고 싶은데 세 번째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연결 기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2020년부터. 네.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 5G가 상용화되거든요. 네. 근데 5G의 속도는 지금 가장 빠른 와이파이 속도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보면 1기가 1초 1기가가 가능하니까 지금 720p 그러니까 HD 정도의 분량으로 만든 동영상은 네. 1초면 이제 다운이 되는 거죠. 네. 오, 1시간짜리가.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면 늘어나는 데이터량은 어느 정도 분명히 커버할 수 있으나 네. 어쨌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뭐가 증가할 것이냐?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포고 컴퓨팅에서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다음 준비된 그림 보면 이게 뭐냐면 단계별로 어쨌든 그래도 거쳐야 될 기기들이 있습니다. 네. 허브가 있을 거고 게이트웨이가 있을 거고 실제로 그걸 연결해주는 서버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저 안에 이제 동그란 것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네. P라고 된 것도 있고 C라고 된 것도 있고 S라고 된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S는 센서고요. 네. 그다음에 C는 커뮤니케이션, 즉 통신 연결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P는 프로세서, 여러 가지를 처리해주는 그런 프로세서입니다. 네. 저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서버에는 지금 커뮤니케이션과 그다음 프로세서가 필요하고요. 네. 중간 연결 단계에 있는 허브에서는 그다음에 그 통신, 그다음에 프로세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엔드 기기에서는 센서, 프로세서,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다 필요하다는 거죠. 어려워요.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가 저 세 가지입니다. 센서 반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서 반도체가 있고 네. 통신용 반도체가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보세요. 어. 저게 지금 50억 개로 예를 들어서 5억 개에서 50억 개로 증가한다고 쳐봅시다. 네.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저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럼 실제로 기업으로 봤을 때 어떤 기업들이 움직일 거냐? 네. 대표적으로 이제 자일링스라고 하는 기업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알테라라는 걸 합병하면서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는 1위 업체입니다. 네. 그 프로그래머블 반도체가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연산 처리를 하는 반도체입니다. 네. 나중에 이 프로그래밍을 새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기처럼 다양한 센서와 다양한 프로세서가 모두 들어갈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호등에서 무언가 데이터를 채집하는 그런 기기, IoT 기기가 있다고 칩시다. 네. 여기에 복잡한 센서 이런 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굳이 거죠. 또 들어갈 필요는 없죠. 굉장히 단순한 연산 기호만 있으면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IoT 기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D램과 네. 삼성전자의 지금 엑시노스라고 하는 그런 AP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네.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한 연산을 처리하는 저런 프로그래머블 반도체가 가장 먼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 대표 기업이 자일링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냥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퀄컴인데요. 네. 퀄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것은 스냅드래곤 820, 821이 잘 팔려서 그렇지만 네. 좀 더 우리가 멀리 보면 이런 AP,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것들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퀄컴의 특징은
통신용, 그러니까 브로드밴드용 칩과 네. 그다음에 기존의 프로세서를 가장 먼저 결합한 회사거든요. 물론 그 설계 기반은 ARM 기반도 있고 퀄컴 기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퀄컴의 칩도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기업을 들자면 한국의 삼성전자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엑시노스 같은 칩들도 그와 관련돼서 이제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특정 기업도 볼 수가 있지만 특정 기업에 투자하는 걸 리스크가 높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좀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산업 전반에 투자하고 싶을 땐 뭐를 투자해야 되느냐? 네. 제가 이거 2년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ETF인데요. 네. SKYY라고 해서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 뭐 주가는 비교적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네. 저는 여기보단 훨씬 더 높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에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모두 얘기할 때 뭐 포고 컴퓨팅을 언급한 게 시스코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스코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네요. 근데 시스코뿐만 아니라 같은 네트워킹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또 있거든요. 그래요. 그 IGN이라고 하는 ETF인데 이 ETF도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진짜 폭발적인 성장은 2018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도 네.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기업이나 이런 ETF 쪽에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보시는 것은 트렌드다.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면 전반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북미나 여러 가지 다른 해외 ETF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거리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통신과의 거리감.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미국 쪽 거리감도 꽤 커서 맞아요. 하나 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KT 같은 경우에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막 협약 맺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혀 그러면 좀 연관성을 두기가 어려운가요? 영화성은 있지만 투자의 메리트는 전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요? 그나마 투자의 네. 메리트가 있는 건 5G에서 글로벌 네트워킹 회사들과 얼마나 협약을 맺고 가느냐 정도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지금 이 5G와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그다음에 포고 컴퓨팅 핵심을 기술을 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전부 지금 이쪽이 가지고 있다. 미국 쪽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포고 컴퓨팅과 클라우드에 투자하고 싶은데 KT에 투자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투자 수익률을 전혀 끌어올릴 수 없는. 예를 들어서 5G에 투자한다. 네. 5G에 투자한다라면 KT에 투자하는 게 일부 말은 되지만 네.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그 하위 개념인 포고 컴퓨팅에 투자하는 방법은 KT와 SK텔레콤에 투자하는 건 전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의 얘기에 포커스를 맞춘 전략에 있어서는 국내 통신사들이 얘기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전부 해외 기술을 국내 들여와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죠. 네. 국내 독자 표준이라든지 국내 독자 기술로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짧게. 네, 여쭤볼게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 KT가 안 되면 네이버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은 어때요? IT 업체들은? 네이버도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기술의 대부분의 핵심은 네이버가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지금 IT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CPND, 즉 콘텐츠나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플랫폼이나 디바이스를 모두 하나로 합쳐 있는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존하는 기업 중에서 그런 기업은 애플과 구글이 거의 유일무이하다라는 네. 거죠. 네.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막 합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미래 기술에 있어서 자꾸 뭐 국내 기업들이 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 네. 특히 빅데이터 갖고 사기치는 국내 전문가들 정말 많거든요. 네. 국내 책도 나와 있습니다. 빅데이터 거짓말이다라고. 음. 근데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빅데이터가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국내 이제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이런 기술 가지고 정부에서 돈 타내 가지고 사기치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이 기술 자체의 트렌드 자체는 명확합니다.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이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고 싶다면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국내에 해당하는 기업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네이버도 정말 발 한쪽 정도만 걸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 건데요. 그 결론 내리기에 앞서서 김영롱 앵커가 굉장히 질문 잘해 주셨는데, 명확하게 하자면 네이버, 뭐 KT, SK텔레콤 자체가 뭐 투자에 성장성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포그 컴퓨팅을 그렇죠. 네.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기에는 이 기업들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종인 위원이 먼저 결론을 내려주세요. 네, 대사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결론직설도 같은 뜻에서 이렇게 네. 적었는데요. 이젠 놀랍지도 않잖아라고 했어요.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한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서 뭐 그런 걸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그렇게 녹록하고 옛날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파생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네, 적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 포그 컴퓨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 클라우드 컴퓨팅도 그렇고 포그 컴퓨팅도 그렇고 우리 눈에 뭔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진일보한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이런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희 경제직설 시간에도 앞으로 나오는 계속해서 그 기술들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종희 연구위원과 그리고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